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부하던 그들이 한때 기술 원조를 받던 나라의 조선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비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쇄된 백악관 지하 전략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조용한 붕괴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최고 위급 전략가들조차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며 기존의 모든 국방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 CIA 내부에서는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극비 작전명이 하달되었고 그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IA 소속의 정보 분석가 에이든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의 벽에는 방음제가 빼곡했고 모든 통신은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전면적인 보안 태세. 이곳에서 열리는 회의는 언제나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곤 합니다. 제 임무는 참석자들의 모든 반응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죠. 저는 정면 감청석에 앉아 태블릿과 키보드를 준비했습니다. 곧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위급 인사들이 착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잠시 후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 자료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이었죠. 북극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동해 일대에서 포착된 러시아, 중국, 북한 연합 함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함선들의 규모와 배치, 그리고 기동 패턴은 명백히 공격적인 훈련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동공의 흔들림, 굳게 담은 입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분석 대상이었으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럽의 한 정상이었죠. 화상으로 연결된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형 조선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평화에 안주하며 국방의 핵심인 제조업 기반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언 하나하나, 표정의 작은 변화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무력감을 넘어선 어떤 구조적인 한계와 오랜 방관이 빚어낸 현실을 목도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제 위치, 모든 것을 정면에서 관찰하고 감청할 수 있는 이곳에서 참석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럽 측 대표들은 거의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죠. 누가 누구와 눈을 맞추는지,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는지, 발언의 톤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든 것이 제 분석 자료가 되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뚜렷한 해결책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명령이 하달되었죠.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은 절대 외부 발설 금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함구령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남아 방금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시작점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이 모든 기록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지하 전략실에서의 비밀 회의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무거운 공기는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도는 듯 했죠. 저는 정보 분석가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 총리실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비공식적인 경로였지만 신뢰도는 매우 높았죠. 메모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국방 및 산업 기반은 구조적 붕괴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간 내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제 대국이라는 독일조차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비슷한 시기 캐나다 외교부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 일부를 입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캐나다의 여러 산업 분야, 특히 국방과 직결되는 핵심 물자들의 자금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주요 전략 물자 자금률 40% 미만. 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의 민낯이 이렇게까지 허약할 줄이야. 저는 이 정보들을 종합하며 거대한 그림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조용한 붕괴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백악관 내의 사적인 통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미 해군 고위 장성 2명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그들은 매우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우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한 명이 말하자 다른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의존이 어쩌면 유일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군. 한국 의존. 그 단어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즉시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낮에 수집한 정보들, 그리고 방금 엿들은 해군 고위층의 대화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독일의 구조적 붕괴 인정, 캐나다의 처참한 자금률, 그리고 미 해군의 속내까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방 세계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현재의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몰랐지 이 정도일 줄은.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과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거대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정보 분석을 넘어 역사의 변곡점을 목격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그렇게 무거운 진실을 담은 채 완성되어 갔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관련국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실무적인 논의가 오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유럽 측 대표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전 회의에서 무력감을 토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모르게 방어적이고 때로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 전략 참모가 있었죠. 그는 대놓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철도까지 깔아주며 근대화를 도왔던 나라에게 이제 와서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의 발언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전략 참모의 조롱 섞인 발언에 유럽 측 대표들 사이에서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결코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력함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몸짓처럼 느껴졌죠. 반면 미국 측 대표단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유럽 측의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유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각국의 이해관계와 자존심 싸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회의 내용을 분석하며 각국 대표들의 발언과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 유럽의 자존심,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식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죠.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그때 제 개인 단말기로 긴급 지령이 하달되었습니다. CIA 본부로부터 온 것이었죠. 내용은 간결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 특히 해군 함정 관련 기술 확보 방안을 즉각 분석하고 보고할 것. 저는 이 지령을 받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선 본격적인 작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미국은 이미 유럽 동맹국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독자적인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여전히 설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독일 특사로 파견된 다니엘의 침묵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와 달리 회의 내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의 기묘한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이미 자국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러한 태도, 변화 역시 중요한 정보로 기록했습니다. 동맹의 균열은 생각보다 깊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변수가 자리하고 있었죠. CIA로부터 한국 기술 확보 분석 비밀 지령을 받은 직후 본부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작전명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죠. 블루 다이아몬드, 푸른 바다의 다이아몬드. 아마도 한국의 첨단 함정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저는 이 작전의 핵심 분석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의 함정 기술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파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도면의 일부, 성능 테스트 결과, 관련 논문, 심지어는 군사 전문지 기사까지. 모든 자료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자료를 파고들었죠. 보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했던 것 이상의 기술력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물밑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일본 방산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미첼이라는 인물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첼은 미국 정계와 군부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가 최근 들어 워싱턴 내부의 주요 인사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부상을
어떻게든 저지하거나 최소한 그 평가를 절하하려는 것이었죠.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이 자국의 입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정보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미첼과 익명의 미국 측 유력 인사 간의 대화를 담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매우 은밀한 경로를 통해 확보된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과대 포장된 겁니다. 실제로는 심각한 결함이 많아요. 언론과 의회를 움직여서 가짜 기술로 몰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견제를 넘어선 명백한 정보 공작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확보된 음성 파일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언의 뉘앙스, 언급된 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단독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블루 다이아몬드 작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첼과 그 배후 세력의 움직임은 한국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한미 간의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공작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는 분석가로서의 사명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간의 이익 다툼 속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암투의 환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등불처럼 말이죠. 한국의 기술력은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가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진짜 다이아몬드일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블루 다이아몬드 작전의 일환으로 한국의 함정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실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저 역시 분석가 자격으로 이 실사단에 합류하게 되었죠.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다국적 실사단이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애썼지만 좌석 사이로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각국의 눈치 게임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속내를 떠보려는 듯한 탐색전이 계속되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조용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캐나다 측 인사가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괜히 실망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첼과 같은 로비스트들이 퍼뜨린 부정적인 정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대표들도 비슷한 생각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이런 선입견이 과연 한국의 실제 기술력 앞에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곧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비행기는 몇 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죠. 그녀의 이름표에는 서윤 박사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실사단을 안내하고
기술 브리핑을 담당할 한국 측 핵심 인물 중 하나일 겁니다. 서윤 박사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입국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죠.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외곽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과 차량들 사이로 문득 녹슨 채 방치된 낡은 철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힌 듯한 모습이었죠. 어쩌면 서방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바라보는 시선도 저 철교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제 개인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CIA 본부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실시간 상황 변경. 현지 도착 즉시 새로운 지침 하달 예정. 극비 보안 유지.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상황 변경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기술 실사를 넘어선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명의 관찰자로서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긴장감 속에 한국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통제구역 입장 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죠. 모든 전자기기는 일시적으로 수거되었고 보안 검색도 철저했습니다. 실사단 일행은 한국 측 안내 장교들을 따라 거대한 함선 건조 시설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건조 도크 안에는 이제 막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대한 잠수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바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었습니다. 그 진수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실사단 전원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침묵은 불신이나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경외감에 가까운 무언이었죠. 잠시 후 우리는 내부 모의훈련센터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곳은 실제 함정 내부와 똑같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시설이었죠. 각종 첨단 장비와 디스플레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실제 작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사단 멤버들은 직접 장비를 조작해 보기도 하고 한국 해군 장병들의 능숙한 훈련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잠수함 내부의 통합 전투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화면에 표시되었고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작동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의훈련 체험을 마친 후 캐나다 특사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냉소적인 표정 대신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죠. 에이든, 여긴 그냥 조선소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미래의 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실사단 멤버들의 표정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출발 전에 가졌던 모든 선입견과 의구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미첼 같은 로비스트들이 퍼뜨린 거짓 정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던 것일까요? 저는 실시간으로 관찰한 모든 내용과 실사단 멤버들의 반응 변화를 면밀히 기록했습니다. 잠수함의 재원, 건조 기술의 수준, 내부 시스템의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의 정교함까지.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즉시 암호화하여 CIA 본부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들은 블루 다이아몬드 작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선 현실이었고, 이는 기존의 모든 분석을 뒤엎을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군 기지를 나서는 실사단의 분위기는 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대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진실의 힘은 이토록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테니까요. 우리가 목격한 이 진실을 과연 세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이 진실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 기지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CNN에서 한국 잠수함 기술과 관련하여 설계 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하여 한국의 첨단 기술이 사실은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미첼과 같은 반대 세력의 정보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언론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유럽 측 실사단 멤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CNN의 보도 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 유럽 국가의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방금 우리가 직접 보고 온 것은 그런 의혹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독자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이었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한국의 기술력을 목격한 그들에게 CNN의 보도 내용은 터무니없는 음해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발은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해군 측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CNN의 의혹 보도 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잠수함 개발 과정 전체를 기록한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디지털 로그 기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 로그에는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 각종 테스트 과정, 그리고 최종 검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외부 기술의 불법적인 유입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독자적인 연구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낸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 공개는 그야말로 결정타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던 미 정부 내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한다. 는 지침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었죠. 어쩌면 미 정부 내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본격적인 정보전의 시작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CNN의 보도 시도는 결국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충돌의 전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시스템과 이를 부정하려는 기존 세력의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한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죠.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의주시하며 제 분석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임무였으니까요. CNN의 설계 유출 의혹 보도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 기술에 대한 견제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청이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게 자국의 함정 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속내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으로 쏠리는 관심을 자국으로 돌리고 동시에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증폭시키려는 의도였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국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는 듯 했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구애에 다시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듯 보였습니다. 독일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나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실물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식의 지적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 기술의 가치를 애써 폄하하려는 듯한 뉘앙스였죠. 저는 이러한 독일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며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국 해군기지 방문 이후 캐나다 실사단은 본국에 돌아가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나다 정부가 한국형 함정 도입을 위한 공식적인 내부 검토, 메모 작성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캐나다는 서방 선진국 중 처음으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실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들의 선택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자국 방산 기술 로비를 위해 편성했던 자금이 부족해지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내부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 문건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각국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내역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건의 공개는 일본의 로비 활동에 치명타를 입혔고 동시에 그들의 초조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공개된 일본 내부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의미심장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의 한 구석에 마치 담당자의 개인적인 소회처럼 적혀 있는 짧은 문장이었죠.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넘기에는 너무 높은 벽일지도 모른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본 내부의 진짜 분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한국을 폄하하고 견제하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국 기술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구절을 제 보고서에 특별히 포함시켰습니다. 압력 속에서도 각국은 저마다의 선택을 하고 있었고 그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었죠. 진실을 향한 길은 험난했지만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압력 속에서 각국이 고심을 거듭하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백악관 비밀회의 자료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입니다. 제가 참석했던 바로 그 회의,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적인 해군 동향과 유럽 정상들의 무력한 고백이 오갔던 그 회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출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파장은 즉각적이고 엄청났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죠.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극비 중에 극비로 다뤄져야 할 내용이 어떻게 새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유출된 자료는 즉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CNN과 FOX 뉴스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이 내용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보도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미 해군 역시 심각한 전력 공백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의 함정 기술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며 물밑에서만 논의되던 사안이 공론화된 것이니까요. 미국 내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수 정치권과 일부 군 원로들은 이 보도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최강미 해군이 어쩌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는가? 이는 미국의 기술,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다라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세계 최강국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현실은 그들의 자존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미 군사기술분석국에서 공식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유출된 자료와 최근 한국기술실사단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의 함정 기술은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선 해군 전력 운용,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전력 혁신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감정적인 반발이나 정치적인 공세를 넘어 객관적인 기술 분석을 통해 한국 기술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제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출 사태, 언론 보도, 정치권의 반발, 그리고 군사기술분석국의 공식 평가까지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전략의 재정의이다. 어쩌면 이번 유출 사태는 의도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묘한 시점에 가장 민감한 내용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폭로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제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길 위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백악관 회의자료 유출 사태로 미국 내 여론이 들끓던 와중 캐나다에서는 중요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하원정보위원회에서 한국형 함정 도입과 관련된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입니다. 청문회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정부 관계자들과 군 전문가,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결정은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 초반,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국방부 관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 제국의 일원인 우리가 이제 와서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의 후진국으로부터 함정을 수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그의 발언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선동적이었지만 일부 보수적인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장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방참모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당 의원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한국형 함정의 우수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캐나다의 작전 환경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한국형 함정 설계에서 수직 발사관 VLS 시스템을 제거하고 다른 무장 시스템으로 대체한 맞춤형 설계안을 시연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변형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러한 청문회의 내용이 알려지자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서는 한국형 함정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캐나다의 선택, 작전 효율성과 경제성을 모두 잡은 한국형 함정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형 함정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동급 함정들 중에서 작전, 효율성 대비 비용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맞춤형 설계안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러한 전문지의 긍정적인 평가는 캐나다 내부 여론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치열한 논쟁과 검토 끝에 캐나다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형 함정 12척을 도입하고 관련된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내 조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문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며 이는 캐나다 해군의 미래 전력 증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압력 속에서도 결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이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선택은 단순한 함정 도입을 넘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들의 선택이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캐나다의 한국형 함정 도입 결정 소식은 일본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토록 한국 기술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썼지만 결국 서방 선진국 중 하나가 한국의 손을 잡은 것이니까요. 그날 밤 일본 도쿄의 국회의사당 한편에서는 중의원 안보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의 내용을 극비 채널을 통해 전달받고 있었죠. 회의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방위청의 한 고위 간부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이미 작성되어 내부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외부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봉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장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인이라는 단어가 유독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죠.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격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영향력을 잃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의 말은 일본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대국, 기술강국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날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모습만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본 정부는 다소 뜬금없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향후 개최될 국제방산 포럼에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마치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을 인정하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의 표정 변화, 발언의 뉘앙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복잡한 심경 변화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보며 조롱하고 견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에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쩌면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애써 외면하려 했던 진실의 무게를 말입니다. 도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일본은 조용히 길을 잃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기록들이 미래의 어느 순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었으니까요. 캐나다의 결정과 일본의 침묵은 워싱턴 정가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결국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기존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이 수정 작업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CIA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분석팀은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것은 준동맹 수준의 기술 협력 강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넘어 핵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협력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물론 내부적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 중 하나인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조선해양 건조
기업 측에 공식적인 회담 요청안을 작성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과 자사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미국의 자존심 강한 방산업체가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미 해군 내부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형 함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차세대 전력 구축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이 프로젝트에 오커K라는 내부 코드명을 부여했습니다. 오커는 범고래를 의미하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과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리라. 그리고 뒤에 붙은 K는 당연히 코리아를 의미하겠죠. 이 코드명 자체가 미 해군의 변화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을 종합하며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말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한 문장을 자필로 추가했죠. 이제 우리에게는 전략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과거의 수직적인 동맹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략은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새롭게 제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끊임없이 분석하고 보고했던 한국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제작성되는 동안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주최하는 연례 국제 전략 포럼에서 방산,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안보 협력 모델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 포럼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하고 있었죠. 발표자들의 면면도 화려했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윤 박사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대에서 마주쳤던 국방과학연구소 소속의 그 지적인 여성이었죠. 서윤 박사는 이번 포럼에 초청되어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 교수와 함께 공동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발전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미래의 국제안보 협력에 대한 비전을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고 그 눈빛에서는 확신이 넘쳐 흘렀습니다. 서윤 박사의 발표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쏟아졌고 그녀는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기여를 목표로 한다는 그녀의 발언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서울의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한국 방산, 드디어 세계 무대 중심에 진입하다라는 식의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그들의 보도에는 자부심과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하버드 전략 포럼 영상을 시청하는 내내 서윤 박사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는 발표였죠. 그녀가 말하는 기술을 통한 국제적 기여라는 비전은 제가 그동안 분석해왔던 차가운 데이터와 전략, 보고서들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기술이 가진 또 다른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 중이던 보고서에 한 귀퉁이에 짧은 주석을 한 줄 추가했죠. 영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단순히 국제 정세나 기술력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냉철한 분석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서윤 박사의 발표를 보면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진심이 가진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변화의 의미를 곱씹으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더욱 복잡하고 흥미로워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하버드와 서울, 그 두 도시를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버드 전략 포럼에서의 논의와 서윤 박사의 인상적인 발표 이후 미국 내 여론은 한국 기술에 대해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일부 현역 장성들과 퇴역 군인들은 공개적으로 한국 기술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미 해군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에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죠.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국방부와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견에 맞서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직 해군 차관을 역임했던 한 원로 인사는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해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도 겸허하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할 때다. 한국의 기술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의 발언은 해군 내 개혁을 주장하는 소장파 장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한 군사 전문지에 실린 칼럼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직적 동맹은 약하다. 수평적 동맹만이 강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죠. 이 칼럼은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술과 전략을 제공하는 하향식 동맹 관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기술 공유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파트너십만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칼럼은 해군 내부는 물론이고 워싱턴 정가와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미 해군 내부 기술부는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찬반 양측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죠. 저는 이 토론회를 방청하며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보수파는 여전히 자존심과 전통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주장은 다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반면 개혁파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실적인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국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대세는 점차 개혁파 쪽으로 기우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 내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부 공개된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현재 미 해군의 주력 시스템과 한국형 함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상 교전 상황에서 한국형 시스템이 기존 미 해군 시스템을 압도적인 차이로 완파한 것입니다. 특히 정보 처리 능력, 반응 속도, 그리고 생존성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의 모든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을 내세워도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미 해군 내의 오랜 갈등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가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실체를 파헤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현실을 마주한 듯 했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뉴욕타임스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잠수하는 전략국가, 한국의 부상과 지정학적 함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획 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단순히 뛰어난 함정 기술을 보유한 나라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드디어 언론이 본질을 꿰뚫어보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CNN 역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K-디펜스 서울에서 불어오는 혁신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황금 시간대에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방산업체 기술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한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발전상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서윤 박사의 인터뷰는 다시 한번 큰 화제를 모았죠.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많은 미국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분위기는 유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의 슈피겔, 프랑스의 르몽드 등 유럽의 주요 언론들도 서울의 반격기술 강국, 한국의 조용한 혁명과 같은 특집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던 유럽인들에게 이러한 보도는 상당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한국이 가진 잠재력과 기술력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언론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한국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자팀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팀을 확대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죠.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언론의 변화를 지켜보며 매일 아침 브리핑 자료를 요약하여 CIA 본부에 송신했습니다. 자료를 전송하고 난 후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작은 분석과 보고들이 이러한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보람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렇게 조금씩 세상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와 미 해군 내부의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미 국방부는 마침내 한국과의 기술, 협력 초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함정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우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협상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 공유 문제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한국 측은 이번 협력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 가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출형 기술이 아닌 현재
한국군이 실제 운용 중인 핵심 전투 알고리즘과 소스 코드의 직접적인 공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기술 유출의 위험성과 함께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기술은 그 어떤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쉽게 넘겨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윤 박사가 이끄는 한국 협상팀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 측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켜야 할 국익과 자존심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무렵 미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핵심 알고리즘 공유를 거부한다면 대신 미국이 보유한 특정 분야의 첨단 기술 일부를 한국에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기술 스와프와 같은 개념이었죠. 이 제안은 협상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협상 과정에서 저는 분석가로서 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양측 대표단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기술은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발언은 짧았지만 협상장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 듯 했습니다. 특히 서윤 박사는 제 발언이 끝난 후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은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최종 보고서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술이 신뢰를 구축했다. 어쩌면 이것이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초안이 국방부 내부 검토를 마치자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의 최종 승인이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기술 동맹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죠. 워싱턴의 정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청문회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의 주요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동안의 분석 결과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예상대로 매우 무거웠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졌습니다. 청문회 초반, 야당 의원들은 기술 협력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냐, 검증되지 않은 동맹에게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이 이어졌죠.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다라며 맞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청문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CIA 내부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술정보국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정치분석실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에 제출될 최종 보고서에서 저의 분석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제 분석이 너무 급진적이거나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 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청문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수많은 전문가와 전현직 관료들의 의견이 쏟아졌고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죠. 분위기가 좀처럼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청문회 마지막 날 증인으로 출석한 현 국방장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발언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논란과 의혹을 잠재우려는 듯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든 요원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보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통찰력을 믿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이 발언은 청문회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저의 분석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조차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거운 문이 열리는 순간 같았죠.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왔지만 결국 저의 진심과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청문회는 국방장관의 발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기술협력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고 며칠 후 상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한미기술동맹 협력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정치의 심장부에서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미기술동맹이 미 상원의 최종 승인을 받자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된 곳은 북극해였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북극 항로 일대에서 이전과는 다른 이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넓어졌고 훈련의 강도 또한 훨씬 높아졌죠. 이는 명백히 새롭게 구축된 한미기술동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캐나다는 즉각적으로 3국 해군 합동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훈련은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주요 해상 교통로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으며 세 나라의 최신 함정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형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훈련의 핵심 전력으로 포함된다는 소식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해양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대서양 건너 나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토는 긴급 회원국 회의를 소집하여 한국을 전략기술 파트너로 공식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위 등급의 파트너십으로 나토와 한국 간의 국방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한국을 아시아의 변방 국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한케 3국 합동훈련 계획이 발표되자 일본은 훈련 참여 의사를 타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훈련 시나리오와 참가 전력 구성상의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의 과거 행보에 대한 불신과 견제가 작용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죠.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했던 일본은 이제 국제안보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현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지켜보며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단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세상의 모든 흐름이 마치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기술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힘이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인의 어깨가 있었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악관 지하 전략실의 비밀 회의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이제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전선은 그렇게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중심에는 분명 한국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재편되던 어느 날,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에서 그동안의 분석 결과를 최종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죠. 저는 담담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체,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전략의 방향까지. 그런데 브리핑 도중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수많은 일들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기 때문일까요? 저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브리핑을 이어갔지만 그 순간 저의 울먹이는 듯한 모습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포착되었을 겁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자 제 개인 단말기로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서윤 박사였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역됩니다. 에이든 요원님. 당신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처한 입장도 달랐지만 우리는 어쩌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밝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부에서 열린 비공개 국방 전략 세션에 다시 한번 초청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군 수뇌부와 핵심 전략가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를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직접 낭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저의 고뇌가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던 마지막 한 문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낭독을 마치자 회의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그 침묵은 곧이어 짧고 간결한 박수 소리로 깨졌습니다. 요란하지도 길지도 않은 박수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침묵이 회의장을 감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믿는 힘,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용기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것을요. 수많은 의심과 방해, 그리고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저 역시 그 진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것이고, 저는 그 게임의 새로운 규칙을 쓰는데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한국의 첫 수출형 전략 잠수함이 해외의 한국가에서 진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죠. 화려한 공식 행사와는 조금 떨어진 곳, 저는 인파 속 맨 뒤편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서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잠수함 한 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기술과 열정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그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젊은 기자가 어떻게 저를 알아보았는지 다가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에이든 요원님이 아니신가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혹시 당신이었나요? 저는 그 기자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존경심 같은 것이 어려있는 듯 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단지 드러나고 있던 진실을 조금 먼저 보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는 제 대답을 기다리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다른 취재거리를 찾아 분주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멀어져가는 잠수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잠수함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그들의 바다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겠죠.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세계의 안보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장대한 이야기의 서막일 뿐입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문득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의 본질을 담고 있는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지막이 그 문장을 읊조렸습니다. 기술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느껴질 뿐이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